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검은 구두를 벗기도 전에 큰아들이 제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밀어놨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셔야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0해 동안 저를 어머니라 부르던 아이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가신 이상 여기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제 짐가방과 그 아이들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애들이 원한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새 곁을 지키고 병원과 약국을 뛰어다닐 사람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자 저는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진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제 손에 마지막으로 쥐어준 봉투 하나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20해 전 저는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은 술만 마시면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번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아이 때문에 참았습니다. 또 그 다음엔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무서워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린 딸이 방문 틈 사이로 맞고 있는 저를 보고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남아있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아이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걸요. 결국 저는 이혼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난한 여자에게 아이까지 데려갈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아이를 내놓지 않았고 저는 빈몸으로 쫓기듯 나와야 했습니다. 딸의 손을 놓던 날, 그 아이가 울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죽어도 못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 한쪽엔 늘 같은 말이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 죄책감은 20해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저는 온갖 일을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병원 간병, 그러다 소개로 한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남자를 집에서 돌봐줄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남자는 반신을 거의 못 썼습니다. 말도 어눌했고 밤이면 끙끙 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춥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이 제게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는 한참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줘서 다행입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도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은 제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둘과 며느리들은 무척 공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아버지 좀 잘 부탁드려요. 저희도 직장 다니느라 쉽지 않아서요. 아주머니만 믿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그 집 식구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아주머니 말은 들으세요. 아주머니 아니면 안 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법적으로 정리해서 같이 사시는 게 어떻겠어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지만 남자도 아이들도 주변 친척들도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인연이에요. 그 말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평생 누구의 짐처럼 살아온 저에게 처음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을 해준 집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되고 나서 제 삶은 더 고됐지만 이상하게도 더 버틸만 했습니다. 적어도 그때의 저는 이 집이 제 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남편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굳어가는 팔다리를 주물렀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밤마다 몸을 뒤집어 드렸습니다. 대소변도 받아냈고 약도 챙겼고 신문도 읽어주고 뉴스도 함께 보며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그 사람은 평생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힘든 삶이었지만 그 사람만큼은 저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은 가끔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면 누가 이걸 해요. 며느리들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아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딸 하나 지키지 못한 제가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들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병원비 이야기에는 민감했지만 아버지 손을 잡아주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명절에도 상 차리는 건 제 몫이었고 병실 냄새 맡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아내가 아니라 무료 간병인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은 겨울 끝자락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끝내 다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제 손바닥에 눌러 쥐어 주었습니다. 이건 당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들들은 사람들 앞에서 효자인 척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제 어깨를 감싸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하지만 장례식장 불이 꺼지고 조문객이 모두 돌아간 뒤 그 집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정리하셔야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둘째가 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계실 때야 같이 사는 거였지만 이제 법적으로도 아주머니는 남이에요. 며느리는 제 짐가방을 끌어와 현관 밖에 내려놓았습니다. 좋게 말씀드릴 때 나가주세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동안의 어머니, 그동안에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믿어요.
그 모든 말이 저를 붙잡아두기 위한 밧줄이었다는 거리요. 저는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하철 벤치에 앉아 검은 봉투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쥐어준 봉투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통장 하나, 공증된 유언장 사본 하나, 그리고 남편이 직접 쓴 짧은 편지 한 장.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만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았소. 내 자식들은 효도를 말했지만 당신은 말없이 내 삶을 떠바쳤소. 그러니 이건 당신 몫이오.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오. 통장엔 제가 상상도 못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제 이름으로 돈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상가 한 채의 지분과 지금 살던 집 그리고 매달 나오는 임대 수익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제 몫으로 돌려준 것이.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며칠 뒤부터 아들들의 태도는 또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화였습니다. 아주머니, 오해가 있었어요. 다시 만나서 얘기하시죠. 아버지 재산 정리는 가족끼리 해야죠. 가족이라니 장례식 끝나자마자 저를 길바닥에 내놓은 사람들이 이제와 가족을 말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가 가장 아파하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딸이 일하는 가게로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우리 집 재산을 빼돌렸다. 엄마 설득 좀 해라. 그런 말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0해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그리움이나 울음은 없었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분노만 있었습니다. 대체 뭐하고 산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자기 자식은 버리고 남의 자식 20년을 키웠다며? 그렇게까지 하고도 결국 그런 대접 받을 거면 왜 날 두고 갔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것보다 그 아이의 말이 더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평생 제 자신에게 해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너는 내 딸을 두고 나왔니? 왜 남의 집에서 어머니 소리를 들으며 살았니? 대체 뭘 지키려고 그렇게 살았니? 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러자 딸은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이제라도 엄마 인생 좀 살아. 그 한마디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둘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잠깐 실수한 겁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 재산은 가족끼리 정리해야죠. 저는 그 아이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집에서 그 애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너희 어머니가 아니다. 두 아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언장 사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내 몫으로 남긴 거다. 내가 20년 동안 흘린 땀값이고 내가 20년 동안 깎아먹은 인생값이다. 큰아들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장례 끝나고 짐가방을 문 밖에 내놓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집 금매로 내놓을 거니 이 집 비워라. 그 말에 둘째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들에게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날 딸을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20해 만에 마주 앉은 딸은 저를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엄마라고 불릴 자격 없는 거 안다.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은 인생은 한 번만이라도 내 엄마로 살아보고 싶다. 딸은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끌어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컵을 제 쪽으로 밀어주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그 말이 제겐 용서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의 병수발도, 누군가의 눈치도, 누군가의 집안일도 아닌 제 삶을 생각했습니다. 남의 자식 어머니로 살던 20년이 끝나고 이제야 제 딸의 엄마가 되어볼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때로 자기 상처를 잊으려고 다른 사람의 삶을 붙잡고 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딸을 두고 나온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남의 집에서 어머니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돌아가야 할 곳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단 한 사람에게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여자의 선택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